컴퓨터 화면에 엑셀 시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마지막 배조 작업은 내 관자놀이를 지끈거리게 만들었다. 마지막 데이터 그룹을 온정신을 집중해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깜빡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유나야, 다음 달 내 환갑인 거 기억하지?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들뜬 목소리였다. 그럼요, 어머님. 기억하고 말고요. 나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미간을 문질렀다. 지훈 씨랑 저랑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은 둘째 문제고 시어머니가 내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체면이야. 내 오랜 친구들, 고향 친척들 다 와야 하거든. 그러니 네가 오늘 비행기표 좀 예매해라. 총 20명이야. 명단은 카톡으로 보낼게.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20명의 비행기표라니. 네? 이모 할머님이랑 셋째 고모님 댁 식구들이요? 그리고 제 친구 몇 명도요. 멀리 부산에서 내 환갑 챙겨주러 오는데 차비를 직접 내라고 할 순 없잖니? 시어머니의 말투는 너무나도 당연했다. 마치 배추 한 포기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 근데 그 비용이 내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즉시 한 옥타브 높아졌다. 뭐? 이제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시어머니 환갑 챙겨드리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우리 지훈이가 참 좋은 며느리 얻었어. 아주.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명단 보냈으니 오늘 꼭 직항으로 예매해. 시간도 다 적어놨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탁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나는 까맣게 변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다. 카톡 알림음이 울리고 긴 명단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화면에 나타났다. 가장 늦은 출발표는 새벽 6시, 가장 이른 귀경표는 밤 11시, 전부 가장 비싼 시간대였다. 서 팀장님, 마케팅부 데이터 넘어왔습니다. 박 대리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내 표정을 보더니 금세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자료는 여기 두고 가세요. 이따 볼게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열었다. 대충 비용을 계산해 보니 이코노미석으로 해도 유료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하면 20명의 왕복 항공권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했. 그 숫자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퇴근길에 박지훈에게 3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야 그는 모바일 게임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 아까부터 계속 전화하고. 나는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오늘 어머님이 친척 20분 환갑 잔치 오실 비행기표 예매하라고 하셨어? 비용이 만만치 않네. 아, 그거. 지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한테 들었어. 환갑이신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하지만 이번 달에 주택담보대출이자 막 냈고 민준이 학원비에 자동차 보험까지. 서윤아, 지훈이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우리 엄마가 나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환갑 챙겨드리는 걸로 돈 계산을 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 연봉도 적지 않잖아.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식탁을 치웠다. 부엌에 들어서자 지훈이 한마디 덧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예매해. 엄마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싱크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그릇을 씻어내렸다. 나는 거품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합가한 지 2년, 처음에는 가끔 부탁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시간과 돈, 심지어 삶까지 지배하려 들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가끔 며칠 묵으러 오실 때마다 패가 많구나라며 깍듯하게 말씀하셨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슬리퍼, 찻잔, 영양제가 집안 곳곳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내 화장품은 보기 안 좋다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욕실 가장 구석진 곳으로 밀려났다. 주말에 늦잠은 사치가 되었고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 심지어 아들 민준이의 교육 문제까지 내가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늘 간섭하셨다. 손을 닦고 서재로 들어가 가계부를 펼쳤다. 이번 달 지출은 이미 예산을 초과했다. 여기에 비행기 표값까지 더해진다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였다. 유나야, 비행기 표는 예매했니? 내 외사촌 외숙부가 물어보네. 미리 휴가를 내야 한다 잤니?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고 답장했다. 지금 보고 있어요, 어머님.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 아, 그리고 앞쪽 자리로 해야 한다. 네 외숙부가 허리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에는 TV 소리가 섞여 있었고 배경음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표 예매하고 있대. 요즘 젊은 것들은 일 처리가 느려서 탈의하라며 다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확인했다. 월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용카드 대금과 다음 달 대출 이자를 갚고 나니 남은 돈은 겨우 비행기 표를 살 정도였다. 이 말은 즉 이번 달에는 비상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었다. 결제 확인 버튼 위에서 커서가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나는 클릭하고 말았다. 20장의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이 차례로 메일함에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20개의 작은 망치가 내 신경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내자 돌아온 답장은 알았다라는 차가운 세 글자뿐이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처럼 밤이 깊어나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방문을 열었다. 7살 아들은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작년에 내가 사준 공룡 인형을 안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지난주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민준이가 요즘 좀 내성적이고 수업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 역시 집안에 점점 더 긴장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침실로 돌아오니 지우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구두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래 모아온 증거들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송금을 요구했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지훈이 나에게 참으라고 했던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한 파일, 가계부의 초과 지출 내역들, 3페이지를 넘겨 오늘의 항공권 지출 내역을 적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작은 느낌표를 하나 그렸다. 창밖에 둥근 달이 먹구름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나는 반쯤 가려진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결혼 전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유나야,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지만 그 안에서 절대로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의 나는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라며 웃어넘겼다. 이제야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잠이 깼다.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그 자주색 실크 잠옷을 입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내가 관자놀이를 누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늙으면 잠이 없어져. 아, 맞다. 내 이모할머니가 비행기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오후로 바꿔달라더라. 네가 처리 좀 해라. 내가 입을 열었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리고 내 셋째 고모는 허리가 안 좋으니 복도 쪽 자리로 바꿔주고 가스레인지 위에 죽이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마치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올 곳 없는 답답함처럼 나는 묵묵히 휴대폰을 꺼내 요구사항들을 메모하고 민준이를 깨우러 갔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곧장 친구 최소연의 카페로 차를 몰았다. 오전 9시 가게 안은 아직 한산했다. 소연은 바에서 새로 들여온 커피 머신을 조정하고 있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즉시 하던 일을 멈췄다. 늘 마시던 걸로? 캐러멜 마키아토에 시럽 더블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진하게. 와우, 소연이 눈썹을 치켜떴다. 사태가 심각한가 보네. 어제 비행기표 예매한 일을 다 말하자 소연의 커피 스푼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접시에 부딪혔다. 20장? 400만 원? 그분은 널 ATM으로 아시는구나. 쉿. 나는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가게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지만 소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유나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지. 내 시어머니는 명백히 내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커피를 저었다.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지훈 씨는 이게 당연한 거래. 웃기시네. 소연이 거친 말을 뱉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가족 착취야. 효도를 방패 삼아서 도덕적으로 올가매는 거지. 내 전남편 엄마도 그랬어. 처음엔 영양제 사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아예 자기 딸 집 사줄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정말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창피하니까 소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호구처럼 당하고만. 이혼하고 심리 상담받고 나서야 그게 일종의 감정 조종이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내게 밀었다. 감정 착취와 가족의 경계. 책 모서리가 조금 달아있는 걸 보니 여러 번 읽은 듯 했다. 이 장 봐봐. 이건 완전히 널 위해 쓰인 것 같아. 소연의 손가락이 책 페이지를 톡톡 쳤다. 책을 펼치자 한 문장이 즉시 눈에 들어왔다. 후추의 의무가 되고 감사가 사치가 될 때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가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훈의 누나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나야, 너 비행기표를 어떻게 예매한 거야? 아침 7시 비행기면 내가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하잖아. 박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소연에게까지 똑똑히 들렸다. 형님, 그건 어머님이 지정하신 시간이에요. 내가 해명하려 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시지. 그럼 네가 챙겨드렸어야지. 지혜가 내 말을 잘랐다. 당장 10시 비행기로 바꿔. 어차피 차액 얼마 안 나잖아.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차액은 6만 원이 넘었다. 지훈이가 너 이렇게 쪼잔한 거 알아? 지혜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엄마 환갑인데 내 태도가 그게 뭐니? 소연이 옆에서 전화를 끊으라는 손짓을 했지만 나는 조건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화를 끊자 소연이 내 휴대폰을 확 낚아챘다. 미쳤어? 이렇게 뻔하게 선 넘는 게 안 보여? 나는 테이블에 엎드려 차가운 유리 테이블에 이마를 기댔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첫째, 소연이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마. 둘째, 내 남편이랑 심각하게 얘기해.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증거를 모아. 무슨 증거? 모든 금전 거래 기록, 카톡 캡처, 네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안 쓰면 좋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그게 널 지켜줄 부적이 될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홀린 듯이 가족 앨범을 꺼냈다. 두꺼운 앨범 3권에는 지훈이네 가족의 10수년 세월이 담겨 있었다. 꼼꼼히 찾아보니 앨범 속 내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나마 있는 사진들도 대부분 가장자리에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민준이의 성장 앨범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페이지마다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은 있었지만 정작 엄마인 내 모습은 거의 없었다. 특히 눈에 거슬리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민준이 돌잔치 날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케이크를 자르고 있고 나는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마치 레스토랑 직원처럼.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지훈이 친구 명단. 그 뒤로 10여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혼 7년 동안 시어머니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장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서 팀장, 월요일에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 발표할 건데 아주 유력해. 대표님께서 서 팀장의 지난 분기 비용 절감 방안을 아주 높게 평가하셨어.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몰랐다.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앞으로 3개월은 계속 야근해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어떤 난리를 피우실까? 지우는 나를 지지해 줄까? 엄마, 민준이가 서재문 앞에서 눈을 비비며 서 있었다. 나 악몽 꿨어? 나는 서둘러 앨범을 덮고 아들을 안아 올렸다. 무슨 꿈 꿨어?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내는 꿈. 민준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할머니가 엄마는 우리 집 사람 아니라고 했어. 마치 바늘에 찔린 듯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건 그냥 꿈이야. 엄마 여기 있잖아. 민준이를 재우고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켜 회사 메일을 확인했다. 신규 프로젝트의 예산과 기간이 이미 임원진 그룹 채팅방에 공유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확실히 책임자 후보 명단에 있었다.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꼼꼼히 읽고 있을 때 서재문이 열리고 지훈이 찻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잤어? 응, 회사에 새 프로젝트가 있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메일창을 최소화했다. 아, 지훈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누나가 그러는데 비행기표 바꿨다며?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봤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 또 왜 그래?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익숙한 짜증 섞인 표정이 또 나타났다. 이번 비행기표 20장, 내 월급 한 달 반치가 거의 다 들어갔어.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를 유지하려 썼다.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고 형님은 이래라 저래라 불평만 하셨어. 서윤아, 지훈이 내 말을 끊었다. 지금 나한테 그런 걸 따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30년 넘게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셨어. 이제 와서 비행기표 몇 장 가지고 뭘 그래? 몇 장이 아니야. 20장이고 그리고 뭐?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당신이 돈 좀 번다고 이제 아주 잘난 척하는 거야? 내가 집에서 엄마랑 애 돌봐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돌봤다고? 매일 퇴근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누군데? 주말마다 점심때까지 자는 사람은? 민준이 학부모 상담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누구냐고. 당신, 지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진짜 말도 안 통하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컴퓨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메일창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신규 프로젝트 마감일이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답변을 줘야 했다. 창밖 나뭇가지에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마치 한입 베어문 과자 같았다. 나는 소연이 준 책을 펼쳐 표시해둔 페이지를 읽었다. 가정이 안식처가 아닌 감옥이 되었을 때 당신은 족쇄를 부술 권리가 있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문장 아래에 진하게 밑줄을 그었다. 토요일 아침 찢어질 듯한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다. 도어 스코프로 내다보니 기름기 번들거리는 외사촌, 외숙부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어머니 생신은 아직 2주나 남았는데 친척들이 왜 벌써 온 거지? 유나야, 그쪽 모텔은 너무 비싸서 네 시어머니가 그냥 여기서 지내라고 하더라. 외숙부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 뒤로는 셋째 고모네 식구 5명이 따라 들어왔다. 나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 불청객들이 메뚜기 떼처럼 내 집을 점령하는 것을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얼굴 가득 주름진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셔틀버스 첫 차 타고 왔구나. 유나야, 어서 가서 만두나 더 쪄와라. 어머님, 이분들 대체. 내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며칠만 있다 갈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흘겨봤다. 네 외숙부가 모처럼 서울 구경 왔는데 구경도 좀 시켜드려야지.
나는 사람 수를 세어봤다. 어른 7, 아이 4, 4방 3개짜리 아파트는 순식간에 난민 수용소가 되었다.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겁에 질려 내 등 뒤로 숨었다. 얘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확 끌어당겼다. 어서 인사드려야지. 이분은 외종조 할아버지. 이분은 고모 할머니. 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침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놀랍게도 아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내가 힘껏 그를 흔들었다. 당신네 친척들 왔다고. 지훈이 비몽사몽 일어나 앉았다. 다음 주에 오시는 거 아니었어? 계획이 바뀌었나 보지. 내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당신 엄마는 말 안 해줬어? 지훈이 머리를 극적였다. 아마 깜빡하셨나 보지? 뭐, 며칠만 계시다 갈 건데 괜찮아. 11명이야. 우리 집 화장실은 2개뿐이라고.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게다가 난 일도 해야 한단 말이야. 조용히 좀 해. 지훈이 황급히 내 입을 막았다. 사람들 듣겠어. 창피하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재킷과 노트북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 민준이 데리고 도서관 갈 테니 당신 친척들은 당신이 알아서 대접해. 서유나 지훈이 등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나는 이미 민준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온 후였다.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민준이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책을 읽었고 나는 노트북을 켜 업무 메일을 처리했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전부 지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어디 갔어? 엄마가 너 언제 밥하러 오냐고 물으셔. 외숙부가 해물찜 드시고 싶대. 올 때 마트에서 좀 사와.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힌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준이를 데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거실 바닥은 해바라기씨 껍질과 과일 껍질로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다. 내 업무 서류는 한쪽으로 밀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외숙부와 셋째 고모부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담뱃재는 그대로 카펫에 털어내고 있었다. 이제야 오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손님들이 지금까지 굶고 계시잖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저는 이분들이 집에서 묵으실 줄 미리 몰랐어요. 준비를 못해서. 이제 알았으니 어서 밥해. 꾸물거리지 말고. 시어머니가 내게 비닐봉지를 쥐어주었다. 아파트 상가마트에서 배달 온 건데 아직 돈은 안 줬어. 영수증을 보니 68만 8천 원이었다.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고급 해산물과 수입 과일이 가득했다. 이거 너무 비싼데요. 내가 작게 말했다. 내 외숙부가 이런 것만 좋아하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서 밥이나 해. 남들 보기 창피하게 굴지 말고. 나는 기계적으로 부엌에 들어가 그 비싼 식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새우는 아직 살아있었다. 내 손 안에서 버둥거리는 모습이 마치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내 처지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친척들이 TV를 보는 틈을 타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베란다로 모셨다. 어머님, 며칠간 지출이 너무 커서요. 혹시 조금 뭐라는 거냐? 시어머니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거냐? 아니요, 그냥 좀 분담을.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세상에, 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들이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친척들이 며칠 묵는다고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니. 지훈아, 지훈아, 이리 좀 와봐. 지훈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왜 그러세요, 엄마? 내 마누라가 나한테 숙식비를 달란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며느리한테 쫓겨날 줄이야. 친척들이 모두 몰려들었다. 셋째 고모가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이건 네가 잘못했네. 어른이 오죽하면 그러시겠니. 외숙부도 거들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심이 하나도 없어. 나는 베란다 구석에 서서 마치 재판받는 죄인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다. 서윤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냥 내 목소리는 비난의 소리에 묻혀버렸다. 결국 나는 침실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하소연과 친척들의 위로가 뒤섞여 들려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장님의 메시지였다. 월요일에 프로젝트 인수 여부 확정해 줄 수 있나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몇 분 후 지훈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만족해? 그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할 얘기 없어. 지훈이 침대 위에 돈다발을 던졌다. 이거 엄마가 넣어주래. 이제 됐지? 나는 그 돈다발을 쳐다봤다. 기껏해야 200만 원. 오늘 저녁 해산물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지훈이 돌아서려 할 때 내가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 나는 휴대폰 은행 앱을 켜서 최근 며칠간의 지출을 하나하나 보여줬다. 비행기표 430만 원, 오늘 마트 68만 원, 어제 당신한테 준 장 볼 돈 30만 원, 그저께. 그만해. 지훈이 내 말을 끊었다. 맨날 돈, 돈, 돈. 당신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그 돈을 전부 내가 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 월급은 어디 갔는데?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더니 그 돈은 어디 있냐고? 지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당신, 나 뒷조사했어? 뒷조사가 필요하기나 해? 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집안 모든 지출은 내가 하고 있는데 당신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거냐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지훈이 격분했다. 이 집은 박씨 집안이야. 당신이 사는 이 아파트, 첫 계약금 우리 엄마가 내주신 거라고. 그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렇다. 7년 전 집을 살 때 시어머니가 계약금 2억 원을 내주셨다. 그 후로 그것은 나를 쥐고 흔드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지훈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 나는 컴퓨터를 켜 모든 지출 증빙 자료를 암호화된 폴더에 정리했다.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환불 정책을 확인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했다. 대담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자진해서 친척들을 데리고 시내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나섰다. 시어머니는 내 반성하는 태도에 만족한 듯 외숙부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유나가 쏘는 거니 사양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하루 종일 나는 충실한 가이드처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기념품을 잔뜩 샀다. 결제할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긁었고 동시에 휴대폰으로 영수증을 찍어두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모두가 피곤해서 골아떨어진 틈을 타 나는 몰래 지훈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여전히 민준이의 생일이었다. 카카오톡에서 유리라는 여자와의 대화 기록을 찾아냈다. 자기야, 요즘 와이프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돈 문제로 싸워. 화 풀고 내일 내가 커피 사줄게. 역시 자기밖에 없어. 텅텅 온몸이 떨렸다. 나는 대화 기록을 캡처해 내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전송 기록을 삭제했다. 깊은 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소연에게 전화했다. 나 변호사 연락처 좀 알려줘. 드디어 결심했구나. 소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나는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계획이 있어. 친척들은 사흘을 묵고 마침내 떠났다. 내 신용카드 청구서는 거의 200만 원이 늘어 있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할 때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엔 잘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이 금액을 조용히 기록했다. 겉으로는 다시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매일 제 시간에 퇴근해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지훈조차 내 변화에 놀란 듯했다. 그래, 이래야지. 금요일 저녁 지훈이 게임을 하며 말했다. 가와만 사성이라고. 나는 바닥에 엎드려 외숙부가 남긴 담뱃불 자국을 닦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지훈 씨, 유리라는 그 동료, 자주 같이 야근하나 봐? 지훈의 게임 컨트롤러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유리 씨? 회사 주소록에서 봤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바닥을 닦았다. 지난번에 야근한다기에 마침 당신 부서 단체 사진을 봤거든. 아, 지훈이 컨트롤러를 주워들었다. 확연히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그냥 평범한 동료야. 오해하지 마. 내가 왜 오해를 하겠어? 나는 일어나 그를 향해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과일 깎아줄게.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즉시 명령했다. 유나야, 내 친구들이 내 환갑잔치 스케일 크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 내가 잔치 끝나고 신라호텔에서 하룻밤 재워주기로 약속했거든. 네가 방 좀 예약해놔라. 과도를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네, 어머님, 몇 개나 필요하세요? 5개. 스위트룸으로.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리고 호텔 근처 백화점에서 내왕 이모가 가방 사고 싶다던데 그때 네가 같이 가줘. 문제 없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 새로운 지출 항목을 기록했다. 일요일 시어머니가 성당에 가고 지훈이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틈을 타 나는 소연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서윤아 씨,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법적으로 혼인 재산은 공유가 원칙이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은 경제적 통제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내게 목록 하나를 건넸다. 이 증거들을 수집하세요. 이혼 소송과 양육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목록의 항목들을 봤다.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진료 기록, 증인 진술. 각 항목 뒤에는 상세한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덧붙였다. 만약 비행기 표 환불 같은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불법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제가 비행기표 환불할 생각을 어떻게 아셨어요? 소연 씨가 힌트를 줬어요. 이 변호사가 웃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법은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을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은행으로 갔다. 업무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새 계좌를 개설하고 최근 받은 성과급을 그곳으로 이체했다. 그리고 전자상가에 가서 옷주머니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녹음펜을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부장님이었다. 서 팀장 월요일에 일찍 와요. 대표님께서 직접 승진 소식을 발표하실 거야. 나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길가에 서서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이 세상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적어도 내 노력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부장님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했다. 무슨 일 있어요? 집안은 괜찮고?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특별히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가장 비싼 정장을 입었다. 시어머니는 내 옷차림을 보고 입을 삐죽거렸다. 출근하는 것 가지고 누굴 보여주려고 저렇게 꾸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하며 서류 가방에 녹음펜을 넣었다. 지훈은 빵에 땅콩버터를 바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저녁에 엄마가 생선 드시고 싶대. 일찍 들어와서 해드려. 오늘 야근할 수도 있어. 나는 구두를 신었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 엄마 저녁 식사보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 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나를 쏘아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 승진했어. 오늘 발표해.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와 지훈은 서로를 쳐다봤다.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맞설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축하해. 지훈이 건조하게 말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사업에 욕심부려서 뭐하게. 집안일이나 잘 챙기는 게 본분이지.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민준이의 이마에 뽀뽀하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숨막히는 공간에서 탈출한 기분이었다. 회사 회의에서 대표님이 직접 나를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시키고 신규 프로젝트의 비용 관리를 맡긴다고 발표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몇몇 젊은 여직원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서 차장, 한마디 해. 대표님이 미소 지으며 내게 일어서라고 손짓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 가정생활이 가장 바쁜 시기에도 제 능력을 믿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부장님이 조용히 나를 붙잡았다. 유나야, 요즘 무슨 어려운 일 있는 거 아니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퇴근할 무렵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화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 시어머니, 심지어 아가씨까지. 가장 최근 메시지는 지훈이 보낸 문자였다. 엄마 환갑 잔치 호텔 어떻게 된 거야? 왜 계약금이 200만 원이나 필요한데? 나는 천천히 답장했다. 신라호텔 스위트룸은 원래 그 가격이야. 어머님이 원하신 거잖아. 그러자마자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서윤아, 너 미쳤어? 하룻밤 자는데 200만 원을 써? 어머님이 스위트룸 5개, 제일 좋은 걸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지훈이 격분했다. 당장 취소해. 그래, 알았어. 내가 나지기 말했다. 당신이 엄마한테 설명해.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훈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3년 전에 담배를 끊었었다. 오늘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유나야, 시어머니가 드물게 내 이름을 불렀다. 호텔 일 말인데 내 생각은 어떤 거니?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태연하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 요구대로 예약했을 뿐이에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취소할게요.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잖니. 시어머니가 찻상을 내리쳤다. 내 태도가 문제야. 예약하기 전에 왜 나랑 가격 상의를 안 했어?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눈을 깜빡였다. 저는 돈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지훈이 베란다에서 뛰쳐나왔다. 서윤아, 너 요즘 왜 이래? 작정하고 엄마 속 썩이려는 거야? 전 그냥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를 쳐다봤다. 뭐 문제 있어요? 지훈과 시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 외에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순종적이던 서윤아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밤에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몰래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그 20장의 비행기표 상태를 확인했다. 모두 예약 확정. 언제든 환불할 수 있었다. 환불금은 원래 결제 수단, 즉 내 신용카드 계좌로 돌아올 것이었다. 나는 새 엑셀 시트를 열어 지난 2년간의 모든 비정상적인 지출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금팔찌, 지훈이 말한 투자금, 친척들의 선물, 숫자는 금세억 단위를 넘어섰다. 마지막으로 나는 표 하단에 한 줄을 입력했다. 인내는 미덕이 아니다. 그것이 방종을 조장할 때에는. 환갑 잔치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지훈과 시어머니 외에 아가씨와 그녀의 남편까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유일하게 비어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기 불편한 딱딱한 나무 식탁 의자였다. 나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앉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다 모이셨어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내 환갑은 우리 집안의 큰일이다. 고향 친척들이 다 올 거야.
내 큰애 숙부랑 둘째 고모는 십수년 만에 서울 구경 오는 거라 며칠 더 묵으면서 구경시켜주려고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네가 그 며칠 휴가 내서 접대를 좀 맡아라. 네 사촌 동생은 경복궁 가고 싶다 하고 셋째 이모는 남산 타워 가고 싶다더라. 죄송해요, 어머님. 그 주에 마침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가씨가 먼저 발끈했다. 새언니, 엄마 환갑인데 감히 휴가를 안 내? 형님,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막 승진해서 회사 중요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형님도 직장인이시니 이해하실 거예요. 이럴 때 휴가 내는 건 부적절하죠. 아가씨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남편이 소매를 잡아당겼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굳어졌다. 지훈아, 내 마누라 좀 봐라. 지훈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서윤아,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 제가 뭘 분수도 모르고 까불었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비행기 표도 제가 예매했고, 호텔도 제가 예약했고, 환갑 잔치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은 정말 뺄 수가 없어요. 저더러 사표 내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아이고, 속이야. 지훈과 아가씨가 즉시 달려가 한 명은 물을 건네고 한 명은 등을 두드렸다. 나는 이 소동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너 때문에 병나셨잖아. 지훈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일어섰다. 구급차 부를까요? 시어머니의 병은 즉시 나았다. 됐다. 너 작정하고 날 화병으로 죽이려는 거지? 전 그저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나는 서류 가방을 들었다. 다른 일 없으시면 전 야근해야 해서요.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즉시 컴퓨터를 켜 일을 시작했다. 30분 후 지훈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지훈 씨, 우리 결혼한 지 7년이야.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지금 내 커리어에 중요한 시기가 왔어. 한 번이라도 나를 존중해 줄 순 없어? 지훈은 잠시 멍했다.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다. 고작 일주일이잖아.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왜 내가 휴가를 내야 하죠? 내가 반문했다. 아니면 형님이 내면 안 되나요? 왜 꼭 나여야 하죠? 그건 지훈이 우물쭈물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대신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니까. 지훈이 격분했다. 서윤아, 잊지 마. 이 집 계약금 우리 엄마가 내주셨어. 난 7년 동안 대출금 갚았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집값 생각하면 내가 낸 돈이 계약금보다 훨씬 많아. 지훈은 할 말을 잃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회사 메일함에 온 새 메일을 확인했다. 대표님이 전달한 프로젝트 위임장이었다. 내 직권 범위와 인상된 연봉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액수는 상당했다. 나와 민준이가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지훈은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모시고 환갑 잔치 장소를 보러 나갔다. 내가 민준이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아이의 질문 하나에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 왜 할머니는 맨날 엄마 나쁘다고 해?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짠순이고 무섭대. 그리고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좋은 엄마가 아니래. 마치 바늘에 찔린 듯 가슴이 아팠다. 아들을 품에 안았. 민준이는 엄마가 어떤 것 같아? 엄마가 제일 좋아. 민준이가 나를 꽉 안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아빠는 엄마 편 안 들어줘. 나는 아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아빠랑 할머니는 생각이 다른 거야. 하지만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해. 민준이를 학원에 보낸 후 나는 소연의 카페로 갔다. 만나자마자 녹음펜을 건넸다. 이것 좀 들어봐.
녹음된 것은 어젯밤 나와 지훈의 대화였다. 소연은 다 듣고 나서 책상을 탁 쳤다. 대박, 이건 완전 가정 내 정신적 학대를 증명할 수 있겠어. 아직 부족해. 내가 고개를 저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거에 대해서 말인데? 소연이 잠시 망설였다. 내 친구가 지훈 씨 회사에 다니는데 그 유리라는 여자랑 관계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알고 있어. 화 안 나? 화나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7년간의 기만과 착취에 비하면 외도는 오히려 사소하게 느껴져. 소연이 내 손을 잡았다. 변호사 쪽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 자료는 거의 다 모았어. 나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건 지훈 씨가 어머님께 송금한 내역이야. 일반적인 용돈 수준을 훨씬 넘어. 이건 어머님이 나한테 요구한 각종 비용 청구서 목록이고, 이건 잠깐만 소연이 사진 한 장을 확대했다. 이건 심리 상담 보고서잖아? 민준이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권유로 받았어. 진단 결과는 경미한 불안 증세. 원인은 긴장된 가정 환경이래. 소연이 숨을 들이켰다. 이건 정말 중요해. 양육권 소송에서 지훈이네 집 환경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야. 나는 휴대폰을 챙겼다. 환갑잔치 끝나면 바로 나올 거야.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 취소 설정해놨어. 환불금은 바로 내 계좌로 들어올 거고,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소연은 걱정스러우면서도 흥분된 표정이었다. 그건 거의 핵폭탄급 장면이 될 텐데, 자업자득이지.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7년 동안 내가 한번 물러설 때마다 그들은 더 심하게 요구했어.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제대로 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려줄 거야. 일요일 밤 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유리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내가 사준 넥타이 메고 와. 보고 싶어. 나는 지훈의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다. 그가 술에 취했을 때 녹음해둔 것이었다. 재빨리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했다. 내용은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었고 기간은 2년에 달했다. 정확히 내가 야근을 자주 하기 시작한 시점과 겹쳤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대화 기록 속에서 지훈이 아내가 너무 강하고 돈 관리가 심하다고 여러 번 불평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는 그가 매달 유리에게 선물 사주는 돈이 내가 내 옷 사는 돈보다 훨씬 많았는데도 나는 이 기록들을 모두 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전송 흔적을 삭제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내 승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동료들은 한턱내라며 환호했고 나는 웃으며 금요일에 작은 축하 파티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 참, 대표님이 나가시기 전에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본사에서 2주간 연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기대됩니다. 타이밍이 완벽했다. 환갑 잔치는 토요일, 나는 일요일에 민준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월요일에는 바로 서울로 날아가면 된다. 지훈과 시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을 것이다. 퇴근 후 나는 유치원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먹으러 갔다. 아들이 즐겁게 치즈 스틱을 뜯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직이 물었다. 민준아, 엄마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살자고 하면 같이 갈래? 여행 가는 거야?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셈이지.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꽤 오래 있을지도 몰라. 그럼 아빠랑 할머니도 같이 가? 아니, 우리 둘만.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물었다. 혹시 소윤이네 집처럼? 소윤이 아빠 엄마는 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집이 두 개래. 코끝이 찡해졌다. 비슷해. 슬플 것 같아? 조금, 민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소윤이는 지금이 더 행복하대. 아빠 엄마 싸우는 소리 안 들어서 좋대. 나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눈물이 아이의 옷깃을 적셨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고
더 강했다. 밤에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몰래 여행 가방 하나를 꾸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갈아입을 옷, 중요 서류, 노트북, 그리고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과 장난감 몇 가지,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예약 취소 시간을 설정했다. 20장의 모든 비행기 표는 환갑 잔치 당일 아침 6시에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다. 환불금은 내 신용카드로 바로 입금될 것이다. 동시에 나는 긴 이메일을 작성했다. 비행기 표를 취소한 이유와 그동안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토요일 정오에 모든 친척에게 발송되도록 예약 설정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런 방식으로 끝나게 되는구나. 아쉬움은 없었다. 오직 해방될 것이라는 가벼운 마음뿐이었다. 내일은 평소처럼 출근할 것이다. 모레는 유난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글피에는 폭탄이 제 시간에 터질 것이다. 환갑 잔치 사흘 전 나는 유난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어머니가 메뉴 조정부터 좌석 배치까지 요구하는 모든 것에 흔쾌히 동의했다. 지훈이 업무 스트레스를 불평하자 나는 먼저 나서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심지어 아가씨가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도 나는 반박 없이 끈기 있게 다 들어주었다. 유나가 요즘 철이 많이 들었어. 목요일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가 지훈 앞에서 나를 칭찬했다. 나는 생선 한 조각을 그녀의 그릇에 올려주었다. 어머님 환갑은 큰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다. 식사 후 그는 뜻밖에도 자진해서 설거지를 했다. 아마도 유리가 보낸 그 애매한 문자 때문에 양심에 찔렸기 때문이리라. 그들이 한눈 파는 사이 나는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몰래 소연의 차로 옮겼다. 내일 나 민준이 학교 부모 참여 수업 갔다가 바로 너희 부모님 댁으로 보낼게. 소연이 나직이 말했다. 너도 같이 가지 않고 확실히 괜찮겠어? 이 멋진 쇼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나는 정장 소매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호텔도 예약해뒀어. 일요일 아침 일찍 옮길 거야. 밤에 지우는 내일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한다며 일찍 잠들었다. 나는 서재에서 야근하는 척하며 사실은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점검했다. 항공권 예약 취소 시간, 설정, 확인, 친척들에게 보낼 설명 이메일, 확인, 이혼 합의서 초안 USB에 저장, 확인, 새 아파트 계약금 지불 완료, 확인, 민준이 전학 수속 서류 준비 완료, 확인. 각 항목 뒤에 체크 표시를 할 때마다 내 마음도 점점 더 평온해졌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자구책이었다. 새벽 2시 나는 살금살금 민준이 방에 들어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일 이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금요일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푸짐한 아침 식사를 차렸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계란 프라이와 두유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보네. 오늘이 회사 마지막 날이라서요. 내일부터는 환갑 잔치 준비에만 집중하려고요. 나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민준이 부모 참여 수업도 휴가 냈어요. 지훈이 확연히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충분합니다. 특히 아이의 심리평가 보고서와 녹음 파일들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지훈 씨와 시어머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텐데요.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게 있으면요. 이 변호사가 지훈과 유리의 대화 기록을 슬쩍 보여주며 말했다. 그는 다툴 자격조차 없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은행에 가서 계좌 분리 수속을 밟았다. 혼인 후 공동재산 중 내 몫이 이전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었다. 그리고 휴대폰 가게에 가서 새 유심을 개통하고 소연과 부모님께만 번호를 알려주었다. 점심때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타나 내 승진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
동료들이 축하의 잔을 건넸고 나는 웃으며 받았다. 마음속으로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이혼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다면 나는 아마도 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유나야, 괜찮아? 부장님이 예리하게 내 이상을 눈치챘다. 안색이 안 좋아.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집에서 환갑 잔치 준비에 새 프로젝트까지 겹쳐서요. 이해해. 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다음 주 서울 연수 가서 푹 쉬다 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가 내 연수가 사실은 결혼 생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첫 번째 친척 그룹을 마중하러 공항에 간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마지막 남은 필수품들을 서류 가방에 챙겼다. 여권, 졸업증명서, 증거용 결혼사진, 민준이의 예방접종 수첩, 짐을 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도어스코프로 보니 아가씨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왜 새언니 혼자 있어요? 엄마는요? 지혜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와 사방을 둘러봤다. 공항에 마중 가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계속 서류를 정리했다. 지혜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물 한 잔 줘. 아, 맞다. 내일 우리 딸 선물도 하나 준비해놔. 생일이거든. 나는 하던 일을 멈췄다. 형님, 내일은 어머님 환갑 잔치지 어린이 파티가 아니에요. 어쭈, 이제 나한테 말대꾸야? 지혜가 빽 소리쳤다. 엄마 말이 맞았어. 넌 정말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 나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형님, 제가 지훈 씨 누나로서 존중은 하지만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주세요. 존중? 지혜가 비웃었다. 너 같은 여자가 존중을 논할 자격이나 있어? 내 동생 돈 쓰면서 우리 엄마가 사준 집에 살면서 맨날 똥 씹은 표정이나 짓고 다니는 주제에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도 있어요. 나는 평온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7년 동안 대출금은 제가 갚았고요. 돈 쓰는 문제라면 제가 지난 몇 년간의 가계부를 보여드릴까요? 지혜는 내가 반격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기세를 몰아 계속했다. 형님, 지훈 씨에게 유리라는 내연녀가 있는 거 아세요? 너 무슨 헛소리야. 지혜의 얼굴색이 변했다. 대화 기록 증거도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흔들었다. 2년이나 됐더라고요. 쓴 돈은 전부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요. 지혜가 벌떡 일어섰다. 지훈이랑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그러세요. 나는 청하는 손짓을 했다. 마침 저도 그들과 혼인 사기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지혜는 분노에 차서 나가버렸다. 나는 즉시 문을 잠그고 소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변경, 지혜가 미리 일러 바칠 수도 있어. 민준이는 안전해? 이미 너희 부모님 댁에 있어. 아주 안전해. 내가 데리러 갈까? 바로 답장이 왔다. 아니, 원래 계획대로 해. 밤 8시, 지훈과 시어머니가 친척 5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유나야, 어서 나와서 손님 맞이해야지. 나는 서재에서 나와 정중하게 친척들에게 인사했다. 외숙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가 갈수록 예뻐지네. 승진했다며?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잘랐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돌보는 애를. 나는 못 들은 척하며 부엌으로가 준비해둔 차와 다과를 내놓았다. 지훈이 따라 들어와 목소리를 낮췄다. 누나가 그러는데 너 유리 씨 일 안다며? 나는 과일을 깎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냥 동료야. 오해하지 마. 지훈은 확실히 당황한 듯했다. 2년짜리 동료 관계라. 내가 비웃었다. 걱정 마. 내일 이후로는 당신이 어떻게 발전시키든 상관없으니까. 지훈이 내 손목을 잡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문자 그대로의 뜻이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나가서 당신 친척들 대접해. 난 내일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지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지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시간을 확인했다. 밤 10시. 비행기표 자동 취소까지 8시간 남았다. 친척들은 자정이 넘도록 시끄럽게 떠들다 잠들었다.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서재에서 자겠다고 자청했다. 사실 나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했다. 새벽 3시 모두가 깊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모든 장비를 점검했다. 예약 취소 시간 설정, 확인. 예약 발송 이메일, 확인. 녹음 펜 배터리 충분 확인. 중요 물품 포장 완료, 확인. 보조 휴대폰 및 충전기, 확인. 그리고 부모님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박씨 집안 전화는 일절 받지 마세요. 민준이는 잘 있다. 네가 언제 오는지 묻더라. 엄마에게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에요. 나는 답장하며 코끝이 찡해졌다. 새벽 4시 나는 억지로 눈을 붙였다. 5시 40분 알람의 부드러운 진동이 나를 깨웠다. 노트북을 켜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카운트다운이 6시를 향해 1초, 1초 다가가는 것을 지켜봤다. 5시 59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7년의 결혼 생활, 수많은 억울함. 드디어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6시 정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예약 취소 절차를 실행했다. 20장의 비행기 표 상태는 순식간에 환불 완료로 바뀌었다. 내 휴대폰으로 즉시 환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정확히 432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돌아왔다. 동시에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장문의 이메일이 모든 친척의 메일함으로 날아갔다. 이메일에는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의 학대, 지훈의 냉담함과 배신, 그리고 내가 비행기 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6시 5분,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외숙부였다. 나는 받지 않고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어서 둘째 고모, 셋째 이모, 아가씨. 발신자 표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6시 20분,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윤아, 당장 안 기어 나와. 나는 평온하게 컴퓨터를 끄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들고 서재를 나섰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휴대폰을 흔들고 있었다. 네가 한 짓이지. 친척들 비행기 표가 전부 취소됐어. 지훈도 방에서 뛰쳐나왔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미쳤어? 지금 다시 표 사려면 얼마가 드는 줄 알아? 알아. 나는 미소 지으며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당신이 유리한테 선물 사주느라 480만 원 쓴 거 아는 것처럼.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너, 여기. 나는 합의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장 찍어. 좋게 끝내자.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확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어림없어. 이 집 계약금 내가 냈어.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가. 엄마, 진정하세요. 지훈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내가 비웃었다. 지난 3년간 이 집 모든 생활비는 제가 냈어요. 지훈 씨 월급은 어디로 갔는데요? 유리 씨 가방 사주는데 썼나요? 아니면 어머님 영양제 사드리는데 썼나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지훈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너, 나 뒷조사했어? 자기 방어일 뿐이야. 나는 녹음펜을 꺼냈다. 당신이랑 당신 엄마의 멋진 발언들 들어볼래? 아니면 당신이랑 유리의 달콤한 속삭임은? 지훈의 얼굴이 잿빛에서 붉게 변하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녹음펜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재빨리 문가로 물러섰다. 폭력 행위는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한번 해볼래?
이 말은 마치 주문처럼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상년을 며느리로 들여서. 나는 이 장면을 침착하게 녹화했다. 계속하세요. 판사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지훈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어디가? 민준이는 안전한 곳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과 지훈의 분노에 찬고함이 들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어깨 위로 쏟아졌다. 나는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가시죠?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부모님 댁 주소를 댔다. 집으로요? 택시가 2블록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지훈, 시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온갖 친척들의 이름이 번쩍였다. 나는 무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햇살 유치원으로 먼저 가주세요. 아이를 데려가야 해서요. 소연이 이미 계획대로 민준이를 데려갔지만 아이가 부모님 댁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전화를 걸자 소연이 바로 받았다. 모든 게 순조로워. 민준이 지금 외할머니가 해주신 부침개 먹고 있어.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쳐다봤다. 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지훈은 아마 시어머니와 함께 그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내 행방을 쫓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부모님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셨다. 조용한 환경의 이웃 대부분이 은퇴한 노인들이었다. 택시가 아파트 아래에 섰을 때 베란다에서 민준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엄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가 내 품에 달려들었다. 소연 이모가 오늘 엄마랑 여행 간다고 했어. 나는 아들을 꽉 껴안고 머리카락에서 나는 익숙한 어린이 샴푸 향기를 맡았다. 우리 둘만. 아버지가 내 가방을 받아들며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이 쪽이랑은 완전히 끝난 거냐? 네,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내가 짧게 말했다.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따뜻한 국을 내오셨다. 우선 밥부터 먹어라. 이게 무슨 꼴이니? 헬쑥해져서. 식탁에서 나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과 오늘의 행동을 간단히 설명했다. 아버지는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지더니 마침내 식탁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그 짐승 같은 놈. 내가 가서 족쳐버릴 테다. 아빠, 내가 그를 말렸다. 법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에요. 저한테 그들의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 증거가 다 있어요. 지훈 씨 외도한 카톡 기록도 있고요. 하지만 집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계약금은 시어머니가 내셨지만 대출금은 제가 7년 동안 갚았어요. 시세 생각하면 제가 증식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변호사의 분석 보고서를 꺼냈다. 게다가 지훈 씨가 제3자에게 공동재산을 이전한 건 법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지훈의 38번째 부재중 전화였다. 이어서 문자가 떴다. 전화 받아. 엄마 입원하셨어. 나는 냉소하며 답장했다. 정신병원 앰뷸런스라도 불러드릴까요? 유나야.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다. 엄마, 그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나는 이메일을 열어 부모님께 녹음 파일 몇 개를 들려드렸다. 시어머니의 가혹한 비난, 지훈의 냉담한 배신, 두 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잘했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 집안은 사돈으로 둘 자격도 없어. 오후에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미리 임대한 아파트로 들어갔다. 도심에 위치한 작은 단지로 보안이 철저하고 환경이 쾌적했다. 무엇보다 지훈의 집에서 충분히 멀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준이가 텅 빈 거실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당분간은.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에 들어?
응. 민준이가 내 품에 안겼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다. 그렇다. 억압과 비난으로 가득 찬 그 환경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비록 임대한 작은 아파트일지라도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었다. 민준이를 낮잠 재운 후 나는 노트북을 켜 상황을 살폈다. 단체 카톡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박신의 친척들은 두 파로 나뉘었다. 한쪽은 내가 너무 심했다고 비난했고 다른 한쪽은 내게 조용히 개인 메시지를 보내 당신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가장 의외였던 것은 외숙모의 메시지였다. 유나야, 네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야 숙자 씨가 너한테 그렇게 대한 줄 알았구나. 비행기 표값은 내가 보내줬다. 원래 우리가 냈어야 하는 건데 뒤이어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후 셋째 이모, 사촌 언니도 차례로 비행기 표값을 돌려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이메일과 녹음 파일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양심 있는 친척은 있었다. 해질 무렵 소연이 최신 소식을 가져왔다. 박지훈 엄마 진짜 입원했대. 근데 꾀병이야. 박지훈은 지금 온 세상을 뒤지면서 널 찾고 있어. 내 회사까지 갔었대. 가슴이 철렁했다. 회사에? 걱정 마. 내 부장님이 쫓아냈어. 소연이 윙크했다. 내가 미리 귀띔해줬거든. 회사에서 100%널 지지한대. 이야기하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이 모르는 번호로 건전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서윤아, 내 아들 어디로 데려갔어?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분노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잘 있어. 당신네 그 오염된 집보다 100배는 더 잘 지내.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너 그거 유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마음대로 해. 내가 비웃었다. 난 아이 엄마고 완전한 보호권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경찰한테 유리한테 송금한 내역이나 잘 설명해 보시지.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유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전원을 꺼버렸다. 밤 8시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혼 합의서를 받았지만 현재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분석했다. 아마 양육권을 협상카드로 쓰려는 속셈이겠죠. 꿈도 꾸지 말라 그래요. 내가 이를 악물었다. 민준이는 내 목숨이에요. 걱정 마세요. 우리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이 변호사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가 당신을 악의적인 비행기 표환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비행기 표는 제 신용카드로 샀고 환불할 권리가 있어요. 이유라면 가정불화로 충분하죠. 잠들기 전 나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썩은 고목을 용감하게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는 작은 새에 관한 이야기였다. 민준이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도 작은 새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응, 우리 아가.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깊은 밤 나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봤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생각했던 것만큼 가슴 찢어지는 아픔은 없었다. 오직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뿐이었다. 내일부터 나는 정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민준이를 새 유치원에 보내고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짐을 가져오고 이 변호사와 이혼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다.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적어도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박지훈이 페이스북에 네가 가정을 파탄낸 비정한 여자라고 감성 팔익을 올렸어. 반격할까? 나는 답장했다. 침묵이 최고의 반격이야.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줄 테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밤의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기죽은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서윤아, 용감한 싱글맘,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여자다. 새 아파트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잠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다.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금살금 일어나 새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 변호사가 새벽에 보낸 이메일이었다. 박지훈이 협의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민준이의 공동 양육을 요구한다고 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즉시 답장했다. 그는 외도 기록이 있고 가정 환경이 아이의 성장에 해롭습니다. 민준이의 심리평가 보고서를 첨부했다. 메일을 보낸 후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새 부엌 흔자 같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계란 프라이가 지글거리는 소리 속에서 민준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새 유치원 가는 거야? 아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응, 엄마가 새 선생님 만나러 같이 가줄게. 나는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엄마는 출근하고 오후에는 외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도 나 보러 올까? 내 손이 멈칫했다. 아빠 보고 싶어? 조금. 민준이가 고개를 숙여 계란을 쿡쿡 찔렀다. 하지만 할머니 집에는 가기 싫어. 나는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이제부터 네가 어디에 살고 누구를 만날지는 전부 엄마가 결정할 거야. 아무도 널 억지로 뭐 시키지 못해. 민준이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확실히 편안해 보였다.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이 변호사는 이미 대응 전략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박지훈 씨가 공동 양육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신이 제공한 증거, 특히 아이의 불안 증세 기록을 보면 판사는 주 양육권을 당신에게 판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아파트 계약금은 시어머니가 내셨는데요. 하지만 혼인 후 공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했고 그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예상 금액표를 내밀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8억 원 정도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내 예상보다 많았다. 그럼 박지훈 씨가 제3자에게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혼인 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사로 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을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직장은 이런 점이 가정보다 나았다. 모두가 거리를 지킬 줄 알았다. 부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회의실로 데려갔다. 괜찮아? 휴가 더 필요하면 말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오히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박지훈 어제 회사에 왔다가 나한테 쫓겨났어. 부장님이 코웃음을 쳤다. 혼인 신고서 들고 와서 안내 데스크에서 난리를 치길래 바로 보안팀 불렀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별말을? 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대표님께서 회사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라고 하셨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우리 회사 자문 로펌이 언제든 대기 중이야. 이런 지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7년간 박씨 집안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곳에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오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유나야, 지훈이랑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왔어. 기어코 민준이를 보겠다고 난리야. 가슴이 철렁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당연히 안 되지. 네 아빠가 문 앞에서 말고 아이를 보려면 변호사 통해서 오라고 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지훈이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소리 질러서 이웃들이 다 구경 나왔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를 악물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동시에 민준이 유치원에도 연락해 나와 내 부모님 외에는
누구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저녁에 민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오늘 자신을 아이 아빠라고 밝힌 남자가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민준이의 뺨에 뽀뽀했다. 오늘 재밌었어? 응, 새 선생님이 나한테 별 스티커 붙여줬어. 민준이가 그림 한 장을 신나게 흔들었다. 엄마, 내일도 올 수 있지? 당연하지. 코끝이 찡해졌다. 박씨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늘 민준이가 성격이 이상하고 정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곳을 떠난 지 이틀 만에 아이는 이렇게 밝아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도어스코프로 보니 소연이었다. 나는 그제야 문을 열었다. 최신 정보야. 소연은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낮췄다. 박지훈, 회사의 외도 사실 다 퍼졌어. 지금 소문이 파다해. 그 유리라는 여자는 병가 내고 잠수 탔대. 나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자업자득이지. 더 대박인 소식도 있어.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박지혜, 지금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래. 남편이 그 집안 콩가루 같은 꼴 더는 못 견디겠다고 했다더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박씨 집안의 통제욕은 누구든 미치게 만들지. 이야기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유나이니?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그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무슨 일이시죠? 내가 차갑게 물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렴. 우리 가족 다시 잘 지내보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사과하시는 건가요?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어. 시어머니는 계속 연기했다.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을 거 아니니 애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먹어라. 됐습니다. 나는 단번에 그녀의 의도를 간파했다. 친척들이 진실을 다 알게 돼서 체면이 안 서니까 이 전화하신 거잖아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서윤아, 너 잘해준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내 아들은 너보다 젊고 예쁜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너같이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데려가겠다고? 축복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연을 향해 어깨를 으쓱했다. 누군지 알겠지? 소연이 눈을 흘겼다. 연기력이 너무 허술하네. 자애로운 어머니인 척하는 게 하나도 안 닮았어. 밤에 민준이가 잠든 후 나는 컴퓨터를 켜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 변호사가 박지훈의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그는 내가 민준이의 주 양육권을 갖는데 동의했지만 주 2회 면접교섭권을 요구했다. 재산 분할은 3억 원밖에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전화로 분석했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육권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전해주세요. 면접교섭은 반드시 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은 7억 원 이하는 어림도 없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채용 사이트를 둘러봤다. 회사가 나를 지지해주고는 있지만 이혼 후에는 민준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프리랜서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이었다. 유나야, 우리 꼭 법정까지 가야겠어? 선택권은 당신한테 있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서명하고 돈 받고 헤어지든가 아니면 소송 걸어서 내가 당신이랑 유리씨 일을 세상에 다 까발리든가. 너, 지훈이 격분했다. 독한 년. 다음 날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지훈이 양보했다고 했다. 재산 분할 6억 원에 동의했고 면접교섭은 주 1회 반드시 사전 예약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바를 달성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 주세요. 민준이의 교육, 의료 등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제 동의를 거쳐야 하고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요.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이 변호사가 메모했다. 내일 최종 합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전쟁에서 나는 마침내 이겼다. 주말에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다. 아들이 신나게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본 모습이었다. 걱정 없이 활기 넘치는 모습. 엄마, 이것 봐. 민준이가 솜사탕을 들고 달려왔다. 저기 이모가 사줬어. 고개를 드니 미소 띤 얼굴의 한 여성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키즈 카페 심리 상담사예요. 민준이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감정적으로 훨씬 밝아졌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여기에 심리 상담도 있나요? 네, 저희는 모든 아이의 행동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녀가 온화하게 말했다. 민준이가 처음 왔을 땐 무척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둘이서만 사는 거야? 응, 그래도 괜찮아? 응. 민준이가 깡충깡충 앞으로 뛰어나갔다. 엄마랑 나만 있고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아이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시리면서도 안도감이 들었다. 그렇다. 우리 둘뿐이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1년 후 나는 회사 연말 시상식 무대에 서서 올해의 최우수 관리자 트로피를 받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객석에 앉은 민준이와 부모님을 바라봤다.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수상 소감은 짧고 진솔했다. 특히 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가 있었기에 엄마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만찬 자리에서 부장님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대표님께서 새로 설립되는 남부지사 업무를 차장에게 맡기는 걸 고려 중이셔. 부산으로 가야 하지만 연봉은 2배의 스톡 옵션도 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민준이의 감정이 내게는 최우선 고려 사항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컴퓨터를 켜 이메일을 확인했다. 출판사 편집자에게서 현대 가정의 경계 가이드 라는 새 책의 표지 디자인이 와 있었다. 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다음 달에 출간될 예정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연이 보낸 파티 사진이었다. 오늘 밤은 그녀의 3번째 카페 지점 개업 축하 파티였다. 나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화환을 보냈다. 사진 속 그녀는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1년 전 그 걱정 가득했던 카페 사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혼 후 우리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새처럼 각자의 사업에서 눈부시게 성장했다. 나의 승진, 그녀의 체인점, 모두 그 어두웠던 세월에 대한 최고의 반격이었다.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눈가의 잔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고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나는 4kg이 빠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있었다. 승진했다며 축하해. 서명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박지훈. 이혼 후 그는 한 달에 한 번 민준이를 만났고 올 때마다 감출 수 없는 초라함을 보였다. 회사에서 강등당했고 그 유리라는 여자는 그가 돈이 없어지자마자 그를 떠났다고 들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다. 과거의 원한은 더 이상 내 감정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한부모 가정 상조회의 피크닉에 갔다. 잔디밭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엄마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비행기 표를 환불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나는 평온하게 내 이야기를 했다. 때로는 환불하는 것이 최고의 티켓팅이더군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사는 거죠. 박수 소리 속에서 몇몇 젊은 엄마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한 수줍은 여성이 다가왔다. 유나 씨,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첫 단계는요, 자신만이 아는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활동이 끝나고 민준이가 신이 나서 내게 말했다. 자기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의 수도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 주말에 같이 과학관에 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잘했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년 전 그 내성적이고 민감했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쇼윈도에 붙어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 매물 정보가 내 눈길을 끌었다. 학군 좋고 남향에 큰 베란다까지 있었다. 엄마, 이 집 마음에 들어? 민준이가 예리하게 내 시선을 눈치챘다. 응, 좋아 보이네. 나는 웃으며 아들의 작은 손을 쥐었다. 어쩌면 내년에는 우리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나 공룡문에 방 가져도 돼? 당연하지, 우리 아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이 길을 오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가치 있었다. 밤에 민준이가 잠든 후 나는 컴퓨터를 켜 새 책의 후기를 쓰기 시작했다. 가정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신이 착취가 되고 인내가 방종을 조장할 때 당신은 멈춤 버튼을 누를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쓰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처럼 1년 전 절망 속에서 내렸던 그 환불 결정이 뜻밖에도 나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비행기에 태워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조종간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